이재명은요, 당대표 국회의원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스템 공천 실패합니다. 공천을 받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을 사랑합니다. 그 변호사비가 다 어디서 나올까? 이번에 배지 많이 답니다. 뭔가 좀 정신과적인 진단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라이브로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현장 정치 2월 29일 2월의 마지막 날 순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용산의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 정과, 정당가, 그리고 또 이 여의도 국회 쪽에서 활발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서초동 법원타운에서도, 법조타운에서도 요즘은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선 오늘은 속보 들어온 거 2개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지면 신청 분석을 한 뒤에 또 오늘 진행된 사항들도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을 초청해서 요즘 아주 신속하게 돌아가는 총선 전국이 이제 41일 남았습니다. 총선 양쪽의 공천 상황,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학살 공천, 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총선 판읽기, 지금 현재 판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도 오늘 집중적으로 이 속사를 파헤쳐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보를 2가지를 하나 전해드리죠. 하나는 지금 오후 2시, 지금 이 시간에 국회가 열립니다. 본회의가 열리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2가지를 표결을 합니다. 또 처리를 하죠. 하나는 이 선거구 획정, 지금 선거 41일 남았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 돼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여야가 일단 선거구 획정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지만은 비례대표 한석을 줄입니다. 지금 253석, 지역구가 253석, 비례대표가 47석이죠. 그런데 지역구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그 비례대표 한석을 줄여서 전북을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 선거구 획정안이 오늘 통과가 되고, 또 하나는 쌍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갔죠. 이 쌍특검법을 오늘 잠시 후에 재표결을 합니다.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렇게 했지만 국고 수십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미 과거에 무혐의를 한번 판결 났던 사건을 다시 고발을 해서 최강욱 전 의원이 고발을 해서 또 시작이 된 사건인데, 이걸 완전히 국회 총선 일정에 맞춰서 이 민주당이 발의를 해놨었죠.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함정과 덫을 놨던 그 법안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결국 행사를 했는데, 보통은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한 2주 이내에, 그전에 간호법이나 양곡법 같은 것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은 한 2주 안에 재표결이 됐습니다. 다 재표결을 하게 되면은 3분의 2가 필요하죠. 3분의 2가 필요해서 민주당 의석이 3분의 2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다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쌍특검법,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표결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지금 표결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을 민주당은 하나 원하는 바가 있었죠.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공천이 이렇게 본격화되면은 국민의힘에서 무더기로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공천 탈락한 의원도 임기는 남아 있습니다. 임기는 5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럼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낙천한 사람들도, 그러면 이 낙천한 사람들이 막 생겨서 부글부글 끓을 때, 그 낙천자들이 부글부글 끓을 때 이걸
표결에 붙이면은 17명 정도가 이탈이 되면은 이게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아주 호재죠. 총선 때 막 이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총선용으로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변수가 발생을 해버렸죠. 뭐냐면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천 학살로 이탈자들이 속속 나오는데 심지어 탈당한 사람 벌써 5명 탈당했고 또 앞으로 확 늘어납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현역 의원들이 이 당 지도부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민의힘은 현역이 탈락이 거의 없죠. 이번 어제 발표된 그 경선에서 4명 그 정도입니다. 아니면 불출마 선언한 사람은 있어도.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이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거 원래 오늘 본회의 예정됐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처리하지 말자. 상정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이거를 상정했다가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긴커녕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되고 쏟아질 것이다. 왜?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도부에 불만을 품기 시작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스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지금 무기명 투표니까 내가 어느 쪽에 투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주당 그 의원 수보다 그 국회에 출석한 민주당 의원들보다 이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특검에 반대하는 그런 표가 더 많아버리면은 민주당에서 이탈자가 쏟아져 나온 것이 되죠. 그래서 오늘 투표 안 하겠다. 어제만 해도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나중에 또 이게 언제 표결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비판 여론을 막 잃었죠. 이게 뭐 장난하는 거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국회 표결을. 그래서 그런 비난 여론도 민주당이 의식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선거구 획정과 맞물려서 아마 오늘 다 표결을 하기로 한 것 같은데 표결 결과가 정말 방송 시간 내에 나오면 제가 전해드리겠지만 이게 주목이 됩니다. 자, 민주당 의석수보다 더 많은 이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 그러면 이것은 이탈표죠.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이 탈락됐는데 현재 여전히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 또 그 탈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 전에 미리 탈당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런 소식을 하나 먼저 전해드렸고 또 하나는 뭐 연결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탈당은 현재까지 한 5명이 탈당을 했습니다. 공천에서 사실상 컷오프 되고 하니까 김영주 의원을 비롯해서 한 이수진 뭐 등등 해서 한 5명이 탈당을 했는데 또 탈당을 할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민주당이 안민석 5선이죠. 경기도 오산, 그리고 홍영표 사선 인천 부평을, 기동민 세 사람을 4.10 총선에서 완전히 컷오프 잘라버렸습니다. 아예 경선도 나오지 못하도록 잘라버렸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은 친명으로 분류가 됐죠. 친명으로 분류가 됐는데 왜 잘렸을까? 물론 지금까지 뭐 활동을 해온 것을 보면은 의원 자질이 부족하다. 이것은 뭐 어느 진영을 떠나서 봐도 안민석 의원은 상당히 의정 활동을 좀 소동을 일으키면서 했죠. 뭐 윤지호 씨, 뭐 그 국회 회견을 주선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때 뭐 최순실 씨 뭐 몇백조 뭐 재산 찾으러 간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공천을 받아서 5선이나 했습니다. 오산에서 5선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공천에서 컷오프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 좀 허망해진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정유라 씨입니다. 정유라 씨. 이 안민석 지역에 가서 오산에 가서 출마를 해서 출마 그 기탁금, 공탁금 그것을 모금을 해서 출마를 해서 이 안민석을 잡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민석이 컷오프돼서 일단 민주당 후보로는 출마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유라가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크크크크 이렇게 하면서 물깃을 하러 했는데 가서 안민석 잡으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뭐 격가지 같은 이야기지만은 이런 일도 있었고, 안민석은 왜 컷오프 됐을까? 물론 의정 활동도 제대로 못했지만 지금 그 전에 안민석이 이재명이 당 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 줄 모르고 그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음주운전 경력이 있거나 또는 이 스캔들이 있는 사람은 공천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을 과거에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다 이재명 귀에 들어간 것 아닌가 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어쨌든 안민석은 또 하나 이런 게 있죠. 지금 5선인데 이재명이 만약에 공천을 줘서 6선이 되면은 친명 안에서 좌장 역할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장,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니까 국회의장을 노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에게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친명, 단일 개파 정당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 6선 국회의원이 앉아서 뭐 감나라 대처나라 하면은 이 본인에게 부담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컷오프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홍영표 의원, 인천 부평을 4선을 했는데 여기는 친문입니다. 친문이고 본인 지역구에서 본인을 뺀 인천 부평을 거기서 본인을 뺀 여론조사가 돌았죠. 그래서 이 홍영표도 본인이 아마 하위 20% 안에 뭐 들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통보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홍영표가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면전에 대고 아주 날카롭게 세게 몰아붙였죠. 왜 가죽을 벗기려면은 당신 가죽이나 벗기지 왜 남의 가죽을 벗기냐. 이재명이 혁신 이야기를 하면서 혁신을 하면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걸 받아서 아니 가죽을 벗기려면은 왜 남 가죽을 벗기느냐. 당신 가죽을 벗겨야지. 남 가죽을 벗기면서 피칠갑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때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중간에서 좀 자제하시라 하니까는 자제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욕설을 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것까지는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앞에서 그렇게 이재명을 저격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바로 또 컷오프가 돼 버렸네요. 이 기동민도 친문이죠. 친문인데 원래는 또 김건태 계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재명은 뭐 DJ계, 김건태계 뭐 전부 다 쳐냅니다. DJ계만 해도 그 김한정 전 DJ 김대중의 마지막 비서 김한정 또 하위 10% 안에 포함을 시켰죠. 그리고 서른 DJ 동교동계의 막내라는 서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쳐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른은 탈당을 했죠. 그리고 이 기동민은 또 형평성 차원에서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라임 사태의 라임에게서 뭐 양복을 받았는데 기동민과 이수진, 비례대표 이수진입니다. 이수진 두 사람이 연루가 되는데 이수진은 경선을 붙여줬죠. 그런데 기동민은 아예 날려버렸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민주당의 그 설명이 참 납득이 안 가는데 기동민은 받은 걸 인정을 했다. 이수진은 인정 안 한다. 그러면은 잡아떼면은 공천을 주고 안 잡아떼지 않고 다 자백하면 공천 안 주나.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기동민은 비명이고 이수진은 친명이어서 공천이 갈렸다.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지면 신청 분석 시간입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인데 좀 진전된 상황과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오늘 일면 톱 기사는 야 공천 파동 20여일 만에 침몰하는 명문 동주 5월 동주라는 표현을 써죠. 오나라와 올나라 서로 상대국이 같은 배에 탔다. 그 5월 동주인데 명문 동주 이것은 이재명의 명, 문재인의 문. 얼마 전에 그 20여일 전에 이재명이 문재인을 찾아갔죠. 평산마을로 찾아가서 거기서 문재인이 우리는 친명계도 없고 친문계도 없고 명문 정당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부터 깨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명문이 전쟁을 하는 명문 정당이나 명문 동주를 벗어나서
명문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임종석 친문의 핵심 인물이죠. 컷오프 됐는데 지도부의 재고 요청 좀 재고해달라 이렇게 통사정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적극적으로 안 돼. 재고는 무슨 재고. 탈당하려면 나갈 사람은 나가고 뭐 입당이든 탈당이든 자유로운 거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재고를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입당도 탈당도 자유다. 그래서 지금은 정서적인 결별을 넘어서 분당 현실화 우려. 그런데 사실상 심리적으로 분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서울 중구 성동갑 컷오프 결정 재고를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양쪽이 공식 결별 수순에 돌입했다. 지난 4일에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해서 이뤄진 경남 양산 해동에서 총선 승리를 위한 화합 결의를 했는데 20여일 만에 없던 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 정서적 결별 상황을 넘어서 제1야당의 분당 상태가 현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또 조롱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그 전에 이 빵점 맞은 의원들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하위 10% 20% 이야기할 때. 그래서 조롱을 하듯이 했는데 이번에도 또 조롱을 했습니다. 경기를 하려다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뭐 포기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낙천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죠. 자, 임종석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명문 동주는 바로 깨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민주당의 공천파동이 임종석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보는데 임종석이 컷오프 지금 사실상 됐죠. 근데 이제 재고를 요청해 달라고 하는데 재고 안 한다고 했죠. 그럼 컷오프인데 자, 임종석 이전에는 이 공천에 불만이 있는 그 친문계를 비롯해서 비명계가 말로만 했습니다. 말로 이재명 이선 후퇴하라. 뭐 이수진, 동작거리 이수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 말로 이재명도 불출마 선언하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로 이 공천 파동에 대해서 항의를 했죠. 그런데 임종석이 컷오프 되면서 친문 쪽에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임종석도 컷오프 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을 때는 기자회견에서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을 비판을 하고 심지어 탈당 이야기까지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갑자기 이 자세를 확 낮췄죠.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향해서 좀 재고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남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종의 명분 쌓기용이다. 그래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고 문재인 때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했는데 민주당 정부권에서 이렇게 자기가 컷오프 됐다고 바로 당을 박차고 나와버리면은 좀 명분이 좀 약하기도 하죠. 자기가 컷오프 됐다고 나오면은. 그래서 재고 요청을 하면서 명분 쌓기다. 결국은 재고 안 해줄 걸 아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양산의 문재인이 어떤 그 쪽으로 갈지, 친문을 어떤 쪽으로 가도록 할지, 거기서 뭐 지침을 내리든지 지시를 내리든지 아니면 산에서 내려오든지 하겠죠. 뭐 산에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산마을에서 본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나와가지고 뭐 자기 친문들 따로 모아서 세력을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재인의 지침 이런 것을 좀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고 또 명분을 쌓기 위해서 재고해 주십시오. 뭐 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민주당 안에서는 아마 임종석이 나가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렇지만은 홍익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종석과 지역구를 물려받는 그 사이 이 홍익표가 임종석은 탈당은 안 할 거다 했는데 홍익표도 모를 수가 있죠. 저는 임종석의 거취는 문재인의 결심에 달렸다고 봅니다. 문재인이 이 상태로 하다가는
정말 우리가 전부 다 비명 행사 중에서도 친문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싶으면은 뭔가 메시지를 내고, 결행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임종석이 지금 당분간 호흡 조절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언제 이것이 행동으로 돌입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시아투데이 또 다른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4.10 총선 공천 파동 잔혹사 연착륙이 성패에 갈랐다. 이 기사가 왜 제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자, 당초에,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당의 윤석열 이념, 정책, 노선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이념을 국회에서 입법화하고 또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들을 대거 그러니까 공천을 주지 않고, 친윤들을 투입을 한다. 그래서 용산에서 무려 38명의 참모들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38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장관, 그리고 차관급이 15명이 출사표를 던졌죠. 그래서 5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출마를, 준비를 했고, 또, 거기다가, 검사 출신들이 대거 이번에 나올 거다. 등장을 해서 현역 의원들을 밀어낼 거다. 그래서 뭐 미리부터 7행도 안 되는데 검사공화국, 검찰공화국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현역이 대거 빠져나와야 되죠. 현역을 뽑아내야지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들을 넣죠. 특히 이 용산 참모 출신들 38명을 제가 그때 이렇게 조사를 파악을 해보니까 38명 중에서 55% 절반이 넘는 참모 출신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선거구가 국민의힘 현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55%가. 그러면은 경쟁을 하면은 용산의 힘을 받아서 경쟁을 하려면은 국민의힘에서 대거 현역 의원이 탈락을 하겠죠. 그리고 그 38명 중에서 또 한 40%는 영남으로 간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영남에서 현역 의원들이 많으니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탈을 해야 되겠죠. 그 자리를 빼야 되겠죠. 방 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현역 의원들 또 검사들이 당초 예정대로 막 투입이 되면 검사들이 대거 진출을 하면은 또 방 빼야 되겠죠. 현역 의원. 그래서 현역 의원 교체율이 엄청나게 높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지금 시스템 공천을 하면서 경선을 통해서 현역 의원 겨우 4명, 어제 4명이 경선에서 탈락을 했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탈자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오늘 투표까지 하는 그 재투표 장특급법 그 상황이 됐는데 이게 제가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말씀드리다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뭐 연결된 겁니다. 공천파동 잔혹사 연착륙이 성패 갈랐다는 기사에서 공천파동 및 현역 교체 비율에 따른 총선 결과를 잘 분석을 해놨습니다. 물갈이를 현역 교체라는 건 물갈이죠. 물갈이를 하면은 그게 승리가 담보가 되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과거 4번의 선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18대 총선 2008년 그때 한나라당 시절이었는데 한나라당 시절에 그때 친박학살, 친박연대, 친박학살에 의해서 친박연대, 친박무소속연대가 출범을 했었죠. 그때 이 한나라당의 현역 교체 비율은 38.5, 민주당은 19.1이니까는 한나라당이 앞섰는데 153석 턱걸이 가반을 해서 이겼죠. 자, 물갈이를 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이 물갈이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19대 총선 2012년에는 새누리당 시절인데 그때 친이 친박 갈등이 계속 이어졌죠. 그때도 새누리당이 현역 교체를 47.1, 민주당은 37.1 해서 현역 교체를 많이 해서 152석 턱걸이로 가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자, 2번 이 민주당보다 물갈이 많이 해서 이겼죠. 자, 20대 총선, 새누리당 시절인데 그때도 뭐 진박 간부열사, 뭐 옥새 들고 나르사 이 이야기가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는 앞에 2번과 달리 현역 교체율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24%고 민주당이 33.4%. 그 현역 교체율이 민주당보다 떨어진 상황에서 한척 졌죠. 그래서 패했죠. 어쨌든.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결국 물갈이를 많이 하는 쪽에서 지난 4번의 선거 중에서 앞선 3번의 선거는 물갈이를 많이 한 쪽이 이겼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물갈이를 많이 한 쪽이 이길까? 민주당은 막 물갈이 하고 있죠. 인위적으로 막 학살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물갈이 거의 안 되고 있죠. 현역 불패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뭐 감동 없다. 뭐 감동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저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물갈이가 아주 낮은 수준이니까 국민의힘이 질까? 다른 건 변수는 다 놔두고 물갈이 가지고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아시아투데이가 분석한 거는 18대, 19대, 20대 총선까지죠. 21대 총선, 4년 전 총선은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40%대 물갈이를 했습니다. 현역 의원 10명 중에서 4, 5명을 바꿔버렸죠. 그런데 민주당은 4년 전에 20%대 물갈이 했습니다. 10명 중에서 한 2~3명 바꿨죠. 그러면은 과거 3번처럼 하려면은 물갈이를 많이 한 미래통합당이 이겼어야죠. 그대로 그러면. 그런데 결과는 기억하시다시피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180대 103, 103대 180. 그래서 물갈이를 오히려 많이 해도 참패할 수 있다. 물갈이를 최소화해도 이길 수 있다. 그게 4년 전에 보여준 셈이죠. 그래서 이번 여기서도 국민의힘이 이 물갈이를 많이 안 한다. 감동이 없다. 선거에 그 중도층에게 다가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은 4년 전에 이미 깨졌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면 신청 분석과 그 속보 정리는 여기서 마치고, 자, 이슈 집중 해부 그리고 총선 판읽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이 이제 41일 남았습니다. 네, 41일 남았습니다. 네, 저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분석을 하니까 많이 분석해도 이제 얼마 분석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초반에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좀 선전을 하는 그런 그 양상으로 지금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힘이 선전을 하는 것이 저는 이제 한동훈 효과다, 한동훈 현상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한동훈의 공천은 좀 매끄럽고 자범이 물론 완전히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공천 학살을 하면서 홍영표의 표현대로 온 군대에 피칠갑을 하는 피칠갑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피칠갑 하는 거 보니까는 저는 과거에 유승민 잡던 때가 생각이 나요. 이항구 군관위원장이 유승민을 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지침 비슷한 것을 받아서 치는데 한 칼에 쳐야 되는데 그걸 한 칼에 못 치니까는 닭 잡을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썰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닭 잡을 때 그러잖아요. 한 칼에 못 잡으면은 피칠갑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이 특히 임종석 잡으려다가 피칠갑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초반 그 양쪽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한동훈과 이재명 점수를 매기면 네. 저는 한 90대 30 정도. 90대 30. 네, 90대 30 정도. 네. 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사실은 지금 철저하게 이기는 공천에 맞춰져 있습니다. 초점이. 그렇죠. 예, 이기는 공천 초점이 뭐냐면 사심이 일단 배제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심이 배제된 부분에서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100점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은 100점인데 아, 불출마했으니까. 자기도 불출마하고. 자기도 불출마했으니까 뭐 아는 뭐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쪽에 정치권에 아는 사람도 없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나치게 시스템에 의존했죠. 의존하니까 이제 조금 세대 교체가 좀 부족했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운 점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한동훈 국민의힘 공천 같은 경우는 저는 한 90점은 주고 싶고. 90점. 예.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뭐 한 30년 넘게 이 판에 있어봤지만 이런 공천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처음 보죠. 저도 처음 봅니다. 보다 35년 있은 나도 처음 봅니다. 그렇죠. 30년 있으면 더 처음 봅니다. 과거 와이스나 DJ 때도 우리가 예를 보면 그때도 당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안 했죠. 그것도 보통 비주류를 6대3 내지 했죠. 6대4 내지 7대3까지는 7대3까지 배려를 했죠. 이 정도 배려를 했는데 네. 지금은 이재명 대표 완전히 다 묻겠다고 하니까 급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사실은 30점도 아깝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공천뿐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현장을 가는 부분에서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생 현장을 가고 또 구리도 가고 뭐 이렇게 강폭 행보를 하는데 이재명은 본인이 인천에 가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했는데 그 옆에 인천 계양을 자기 지역구도 못 가고 나 지금 빨리 재판 받으러 가야 돼. 사실 그것도 지역구도 지금도 일일이 다니기도 좀 낫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그런 막 환영일색 이런 것이 또 안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하고 비교도 될 것이고. 그렇죠. 얼마 전에 경로당에 갔다가는 당신이 우리 인천 계양에 와서 한 게 뭐냐 이런 핀잔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방탄조끼 구하러 갔으니까 방탄조끼만 입었으면 됐지. 그 다음에 아마 인천 그 계양을에 대해서 동명도 다 외우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 못 외우고 네. 동명도 다 못 외우고 아마 지리도 잘 모를 겁니다. 네. 이번에 원희룡 장관 이번에 내려가서 계양산 시장에 가서 네. 완전히 들었다 놨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원 장관이 완전히 인천 계양 그 주변 지리 뭐 이런 거 완전히 싹 다 현안 싹 다 외워서 설명을 하니까 시장 상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와 저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원희룡 장관이 과거에 서울법대 이제 들어갔는데 전국 수석했어요. 예비고사 수석했죠. 예비고사 전국 수석하고 서울법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 졸업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두 사람 한동훈 위원장도 머리가 또 간단찮지 그렇죠. 예. 그것도 대학교 4학년 때 사실 패스했으니까 그렇죠. 두 사람이 아마 거기서 굉장한 이거 사람들한테 기운을 좀 북돋아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뭐 머리 좋은 것도 머리 좋은 거지만은 자기가 성의가 있어야죠. 그럼요. 성의가 있고 그 지역에 애정이 있어야지 이게 다 외우는 것도 다 외워질 텐데 이재명은 애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못 외우지 않을까 싶은데. 외울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금 안 외워도 될지도 몰라요. 오늘부터 시나리오가 하나 막 나오는데 이재명이 이 개항에 출마 안 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원희룡 예비 후보가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민주당 공천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은 경선인지 단수 공천인지 깜깜무소속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과연 출마는 하는 건지 오히려 저에게 묻는 주민들이 많다. 이재명이 비례대표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온다. 이것은 원희룡의 말은 아니고 언론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털면은 준연동형이면은 비례대표로 털면은 민주당을 탈당을 해야 되죠. 예.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자기가 공천을 다 해놓고 어느 정도 아구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이거 보고 무릎을 탁 쳤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뭐냐면은 일단 자기가 친명으로 공천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천을 딱 마무리하고 나면 이거 자기 당이 된 거예요. 됐는데 이거는 선거에서 총선에서 지거든요. 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면. 네. 그러면 지면은 자기가 당 대표로 계속 있으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진대 대해서. 그래서 이재명이 꼼수를 발휘를 해서 이 대표직을 내려놔요. 대표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시켜요. 정청래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뭐 이해찬을 해서 뭐 비대위원장이든 뭐 선대위원장도 시켜서 자기는 나와. 당대표에서 내려놔. 그리고 계양을에 출마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하는 게 아니고 비례대표 정당으로 가요. 비례대표로. 예, 비례대표 정당으로 가서 한 2번 받아. 그러면 안심하고 확실하게 국회에 들어가잖아요. 편안하게 할 수 있지.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 당은 자기 걸로 만들어놨죠.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는 이 비례정당에서 받았죠. 그거는 끝나고 나면 합당하잖아요. 합당을 하게 되겠죠. 그 위성정당하고. 그렇죠. 당연히 합당하겠지. 민주당하고. 예. 그럼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그런데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어. 8월 달에 전당대회 이제 자기 당이니까 이제 그거 나서 당 대표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 어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그런데 이제 뭐 현실적으로 볼 때, 네. 과연 이재명이 물러났을 때 그 뒤에 뭐 비대위원장이 될지 아니면 뭐 대표 대행이 될지 뭐 그런 사람을 누구를 앉히겠느냐. 뭐 저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정도는 욕심을 내서 다 덤벼들지 모르지만 이재명이 지금 피칠갑을 해서 그 공천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들어와서 총선하면 질 게 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과연 와서 욕만 들으면 총선 끝나고 누가 책임질을 하겠느냐.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아마 좀 물론 있죠. 현실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그걸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이 발생의 전환을 해야 돼요. 이해찬도 안 할 거거든. 이해찬 안 하죠. 이해찬 안 하죠. 이해찬이 우리 임종석 좀 공천 좀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것도 안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해찬도 안 하는데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김종인. 네, 김종인. 김종인 할지도 몰라요. 김종인. 왜? 그러면 김종인은 지금 이준석 하고 있는데 합당하는 거죠, 뭐. 합당을 해서 이준석도 비례대표 주고 김종인은 원래 정권 주면은 다 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정권을 주면은. 김종인 입장이야 뭐 저 총선 지고 책임진다 해도 뭐 네. 물러나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부담은 없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 사람 좀 심을 수도 있고. 그 자기 사람 뭐 몇 사람 있어요.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 그리고 또 본인 또 6번째 비례대표도 어쨌든 그거는 너무 이제 욕심이 강한데. 근데 그게 정치적 상상력으로 거치는 건 아닙니다. 여의도 정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요. 예. 민주당과 이준석 김종인이 합할 수 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또 반전의 계기다. 뭐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로 공천 잡음도 좀 훼손은 될 수 그렇죠. 있죠. 그 공천 잡음 관심이 바뀌어 넘어가면서. 예. 이수를 덮는 게 이제 여의도 정치판이라서 만약에 김종인과 이준석과 합당을 하고 이준석은 비례대표로 가고 그러면 이준석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김종인이 또 이 선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 그때 문재인도 그런 걸 줬잖아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도 전혀 엉뚱한 소리만은 아니다. 이것은 저는 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상상력이 너무 많이 동원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은 뭐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나오는 자체가 지금 정치적 상상력이 많이 그렇죠. 동원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 정도 되면은 지금 뭐든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는. 지금까지 이런 일도 해왔는데 앞으로 못할 일이 있습니까? 예. 그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한동훈과 이재명으로 오면은 오늘 또 그러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도어 스태핑 했잖아요. 예, 도어 도어 스태핑에서 조금 전에 제가 원희룡 말씀도 들었는데 원희룡과 관련해서 원희룡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나중에 대권 라이벌이죠. 예.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원희룡 전 장관도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도 경선을 했었고 이 대권 꿈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라이벌인데 오늘 그 도어스태핑에서 원희룡 장관 이름도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원희룡 장관 이름도 언급을 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한 장관 자신도 원희룡 전 장관이 라이벌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이재명의 공천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공천이 이재명은 사실 당권을 이용해서 누굽니까? 박용진, 임종석 다 쳐내죠. 다 쳐내고 있잖아요. 자기 라이벌들을 쳐내고 있죠. 당권을 가지고 지금 라이벌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권을 이용해서 개항의 원희룡을 최선을 향해 돕고 있다. 이 얘기는 바로 원희룡은 다 장래 내 경쟁자가 될 수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열심히 돕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이재명이 더 승리에 절박한 것 같냐, 내가 더 승리에 절박한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경쟁자까지 돕는다면 더 절박하죠.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안민석 의원을 컷오프 시켰죠. 그렇죠. 컷오프 시켰는데 한동훈 위원장 정유라가 황당하게 됐는데 한동훈 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는 안민석도 자기 경쟁자였다.
안민석. 무슨 말이냐면 그거 비꼬는 것 같은데? 네. 거짓말과 거친 은행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경쟁자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니까 경쟁자를 내친 것이다. 너도 만만찮구나. 이렇게 된 거니. 아니 거짓말하고 이 소동이 일으키는 거는 장난 아니죠. 내가 해야 되는데 너까지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곱씹을수록 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 말을 듣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희룡을 라이벌로 생각하는구나. 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뭐 비대위원장도 원희룡 비대위원장 술도 나오고 같이 둘이 같이 몰망에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의 말은 그겁니다. 아니 나는 그러니까 이게 곱셈 공천하고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나는 나중에 내 라이벌이라도 대권 라이벌이고 나중에 당권 라이벌도 될지 모르고 라이벌이라도 나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가 가서 손도 들어주고 막 오히려 키우는데 이재명은 마이너스 공천을 한다는 거죠. 자기 라이벌은 다 쳐내는 그런 공천을 한다는 말이 그 안에 지금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정말 그 언론에서 동아일보에서 그런 표현을 썼던데 아니 이게 그 공천 평균 연령이 뭐 50몇 세에서 1살 반 정도 1점 몇 세 늘어난 걸 가지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늙은 정당 꼰대 정당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 하는 건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의도가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너무 잡음이 없으니까 국민의힘을 어떻게 뭐 시비를 걸 만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논조를 나가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제 뭐 그제까지는 그렇다 쳤지만 어제 경선 발표하면서 현역 의원들 몇 명 서너 명 탈락했죠. 4명 탈락했죠. 전봉민, 이주환, 뭐 김용파 이렇게 앞으로 TK하고 무조건 더 탈락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결선 투표가 세 군데 남아 있습니다. 결선 투표는 사실은 현역이 불리해지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세 군데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울산 남갑에 지금 국민 추천제 한다 그러죠. 그리고 부산 서동구, 경남 창원 의창, 대구도 아직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아예 아직 결정이 아예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현역들이 사실은 탈락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탈락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또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 뭐 나이도 뭐 더 젊어질 수도 있고 또 현역 의원들 당연히 빠져나가는 거고 그런 결과를 보지도 안 하고 지금 시점에서 했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좀 몰아붙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비례를 어떻게 선출하는 거 보고 얘기하죠. 그럼 비례에 이제 젊은 피를 많이 수혈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한 위원장도 오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뭐 부족한 부분 비례로 보완할 거다. 비례와 지역구는 연동되는데 그 부분까지 다 보면 우리 보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 못 할 것이다. 우리 공천 분명히 좋게 평가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구도 지금 어제 경선 결과에 30대 장해찬, 40대 구자룡 현역 의원 꺾고 들어갔잖아요. 저는 특히 장해찬 깜짝 놀랐습니다. 참 부산 정치권 잘 아시잖아요. 거기가 좀 편안한 데가요. 국민의힘이 계속 당선되는 지역인가? 수용이죠. 국민의힘이 계속 당선되는 지역이죠. 당선되는 지역인데 전봉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시당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탈락한 시당위원장이기도 한데 사실은 장해찬 부산 출신이기는 하지만 신인으로서 나가서 현역 의원을 물론 초선이기는 합니다. 초선이지만 현역 의원 꺾기가 안 쉽거든요. 그렇죠. 뭐 페널티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15% 정도. 15% 결과적으로 페널티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장해찬 가점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역전하기가 안 쉽거든요. 보통 제가 말씀드릴 때는 페널티 이번에 중진 의원 같은 경우는 35% 페널티를 안고 들어가도 신인하고 하면 안 질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진들 쭉 살아 돌아왔는데 그 중에는 35%짜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요. 분명히 대충 저는 감도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 돌아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장해찬 최고 전 최고죠. 장해찬 전 최고가 이번에 경선에서 이겼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물론 이제 유튜브하고 이런 데 많이 나온 것도 있을 겁니다. 방송의 힘. 예, 방송의 힘. 저하고도 뭐 방송 많이 했죠. 예, 예. 예. 그리고 또 입이 또 워낙 또 재바르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송에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이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방송에 그렇게 많이 출연해도 제가 특정인은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그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도 많거든요. 그럼요. 예, 상당히 많고 그리고 과거에 또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은 엄청난 그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들도 출마해서 한 1000표 받을 그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다는 아닌 그 유권자들이 그 방송 그 인지도 있다고 그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럼요. 아무래도 이 장해찬 같은 경우는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참모 이런 게 있고 방송에 나왔어도 이렇게 어떤 말을 하는지를 다 보십니다. 여러 가지가 중복됐겠죠. 그렇죠. 이래 참모도 있고 개인적인 실력도 인정받았을 거고 뭐 또 평소에 말하는 내용들도 사람들이 알 거고 아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예. 그 차원에서 보면 이제 구자룡 변호사도 이 상대가 조수진, 정미경. 장난 아니었죠. 예. 그런데 거기서 조수진 의원은 현역 의원이죠.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굉장한 스피커들이었고. 예. 그렇죠. 정미경 의원도 뭐 방송에 엄청나게 출연을 했죠. 그럼요.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로 들어왔지만 제가 알기로는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양천으로 내려갔어요. 그럼요. 그 지역구 다 다졌어요. 사실상 지역구 의원 활동을 해왔었거든요. 다 그런데도 다졌습니다. 불구하고 구자룡 비대위원이 승리를 했다는 거 보면 참. 그것도 정미경 단기간이거든요. 그렇죠. 단기간이죠. 짧은 시간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감동이죠. 감동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감동이에요. 아니 꼭 뭐 현역은 피칠갑 해야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고 또 충분히 이게 너무 현역 위주로 이렇게 점수를 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걸.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현역에게 현역으로 지금 35% 감점을 받고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 현역 의원이. 그리고 또, 신인에게 20% 가점을 줬는데 이기지 못하면은 경쟁력이 없다는 말도 그러니까 된다. 이제 35% 감점에 20% 가점하면 이게 다 합하면은. 합하면 폭이 엄청 넓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는 경쟁력 차이죠. 그러면은 안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도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직접 지역구에서 경선을 해서 그 현역 의원을 이기지 못한다든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총선 본선에서 승리하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서 국민들에게 우리 제시하겠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제시하겠다 이 얘기죠. 여기 인생윤님께서 장해찬은 이제 초선될 건데 이준석은 마이너스 4선 될 거다. 이준석이 지금 거기서 노원병에서만 이제 마이너스 3선을 했죠. 근데 이번에 진짜 갈 데 없어요. 이번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갈 데 없습니다. TK 얘기하는데 TK는 정말 승률 제로고 오늘 보니까 어디 무슨 경기도 쪽에 무슨 쪽에 어디 얘기가 나오고 첨단 산업 벨트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양양제 의원 이렇게 벨트로 해서 삼성전자 출신이니까. 거기는 나가면 대구에서보다 표를 더 못 얻을걸요? 대구보다 못 얻을 때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준석 씨가 거기 이낙연 쪽에 손을 이제 잡았다고 하는 것은 좌파로 전향한 거거든요. 전향을 했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먹히지도 않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개혁신당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니면 이준석 대표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한결같이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공격하는 내용,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저렇게 난리를 치고 깽판을 치고 있는데도 그렇죠. 민주당 공격은 전혀 없습니다. 여당 대표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당 대표할 때도 이재명 공격, 그때 문재인 공격 안 했어요. 그때 야당 대표할 때 문재인 만나면 이렇게 90도. 그때 조기사에서 만나가지고 완전히 폴도 인사하는 그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준석 이야기를 하기보다 이준석 이야기 하나만 할까요? 이게 6억 6천만 원, 그 상황에 지금 하나 진전된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6억 6천만 원 가지고 이제 먹튀하면서 국고 보조금 받은 거, 그것을 자기가 반납을 하려고 해도 이제 그러니까는 5명 억지로 채워가지고 6억 6천만 원 받았는데 이낙연하고 떨어지면서 김종민이
그 나가버렸으니까는 4명이 줄었지. 네, 4명으로 줄었죠, 다시 줄어서 이거 606천만 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국고 처리한 거를 다시 국고에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법이 없어서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하고 방송하는 서정욱 변호사는 그 방법이 왜 없나? 그냥 그 선관위 계좌번호를 입금시켜 버리면 된다. 또 하나는 공탁이라는 제도 있다. 공탁하면 된다. 했는데 선관위가 그것도 아니고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이 해석실에 선관위 해석실 해석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유권 해석을 뭐라고 내리냐면은 이 6억 6천만 원을 우리한테 그러니까는 당비 가지고 국고에 기부하면 된다. 6억 6천만 원을 당비로 해서 기부하면 된다. 기부하면 된다. 그런데 다만 이 6억 6천만 원 경상보조금으로 받은 그 통장으로 기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통장은 그렇지. 법 취지에 맞게 써야 돼요. 인건비로 지불을 하거나 그러니까는 6억 6천만 원을 국고로 받았잖아요. 이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쓰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인건비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 뭐 사무실 집기 사는 거 이것만 딱 써야 돼 여기서. 이 돈을 가지고 기부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당에는 당의 재산이 있죠. 당비를 걷고 하는 거. 거기서 6억 6천만 원을 똑같은 돈을 모아서 6억 6,630만 원인가 그런데 똑같은 돈을 그 돈을 가지고 국고에 기부를 해버리면 된다. 그러면 이쪽은 마찬가지 제로 저쪽도 제로 딱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 해석을 내놨는데 이준석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돈 없다. 그러니까 우리 남은 돈 없다. 남은 돈 없다. 뭐 이 말에는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양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처음에 그때 공천에 이제 돌입하기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한번 부딪혔잖아요. 부딪혀서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한번 부딪혔는데 그 다음에 분명히 부딪힐 게 있다. 뭐냐? 용산 출신들.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8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국민의힘 현역 있는데 가겠다가 그때 55%, 한 40% 영남 가겠다. 그러면 이제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장차관, 윤석열 정부 장차관 또 17명이 그렇게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용산과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딪힐 거다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역차별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실태가 실제로 그렇죠. 어쨌든 충돌은 없이 성수하게 넘어갔는데 사실 지금 우선 장차관 출신들부터 보면 17명이지 않습니까? 17명 중에 혜택받은 사람을 사실 손을 꼽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선에 탈락한 사람들 보면 윤종진 차관, 이기순 차관, 한창섭 차관, 박성훈 차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경선에서 떨어지든가 아니면 박성훈 차관 이런 사람은 아예 컷오프를 당했어요. 예, 컷오프 당했어요. 장관들도 보면 이제 원희룡 장관 자기가 험지 출마했고 박진 장관 마찬가지죠. 강남을에서 서대문으로 또 박문규 장관, 박문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수원병의 김영진 지금 민주당 그렇죠. 이재명 측근이죠. 거기하고 강원도 원주을에 또 김한섭 차관, 기재부 차관, 천안갑에서 신범철 차관 이런 사람들 단수 공천을 받았지만 다들 쉬운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추경호 장관, 권영세 장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역구 찾아갔고. 이 사람들은 원래 국회의원이었으니까는. 그렇죠. 권영세, 원래 자기 지역구였으니까. 그리고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는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험지로 오면 전략공천을 줄 줄 알았는데 이거 와서 또 경선을 해라. 경선을 또 해라니까 중도 하차를 해버렸죠. 또 부산으로 다시 보낼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영 장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경선. 이영 장관도 지금 경선하죠. 경선해야 되죠. 조성환 또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역차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용산 출신도 그래요. 38명인데 그 중에서 지금 단수 공천 받은 사람이 한 4명 됩니다. 주진우, 이원모, 그다음에 김원혜는 경선했죠. 김원혜도 경선을 시켰어요. 예, 맞습니다. 강성규도 경선 포기해서 이거 받은 거고. 그다음에 단수 공천이 조지현. 여기 경산인데 여기는 윤두현 의원이
이 출마를 포기를 했는데 그렇죠. 여기 최경환 최경환 예, 전 부총리가 무소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상당히 앞서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 험지가 되고 있어요. 험지죠, 험지. 예, 험지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저는 전희경 비서관도 마찬가지죠. 의정부 그렇죠. 감여기도 아마 제가 보니까 2000년대 이후로 한 번도 그 국민의힘 당선 못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이 역차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좀 우려되는 지점이 물론 이 용산 참모 출신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면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너무 견제를 받아서 불이익을 주면 또 안 된다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그 청와대에서 한 40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2020년 총선 때. 그 중에서 19명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강욱이 중간에 날아가고 18명이 됐는데 이 18명이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문재인 그 현역일 때는 문재인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국회에 전파를 하고 입법하고 또 퇴임을 했을 때는 문재인이 막 수사받고 하면은 똘똘 뭉쳐서 기자회견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좀 과한 거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저는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대통령의 정책을 당과 연결이 돼서 당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죠. 분명히 필요한데 제가 볼 때도 이번에는 지금 너무 용산 출신들이 지금 이쪽으로 당적으로 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공천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한 70%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 영남 지역에도 지금 조금 아직 남아 있죠. 남아 있습니다. 영남 지역도 또 남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국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 김건희 특검법 이게 이제 지금 재투표에 들어가죠. 재투표에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현역 불패, 현역 의원들 탈락이 별로 없으니까 좀 허탈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이재명인데 또 한 사람은 또 이준석이 있죠. 그렇죠. 이준석은 왜 허탈할까요? 이준석은 아까 이야기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하게 되네. 이준석이 양념으로 나와야 또 재미가 있어요. 예. 이준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서 좀 탈락되는 의원들 이삭 줍게 하겠다. 그렇죠. 많이 벼렸겠죠. 그렇죠. 우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히 뭐 TK 쪽에서는 탈락한다면 TK 쪽이 많을 텐데 TK 쪽에서는 이미 이준석을 보수 세력을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데 사실은 이준석이 그 국민의힘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이삭 줍게 하겠다 생각했던 것은 그냥 김치 국물을 마셨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김치 국물조차 지금 안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아마 허탈하기는 많이 허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게 어쨌든 지금 재표결을 하는데 만약에 그 국민의힘에서 현역이 많이 이탈을 했으면은 이것을 뭐 3분의 2에서 가결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고 이준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삭 줍기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죠. 이삭이 없어. 이삭이 없는데. 그러고 떨어지는 이삭도 개혁신당으로는 안 갑니다. 설령 이삭이 있다고 치더라도 안 가죠.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낙연 신당 가가지고 갔다가 오는 바람에 이게 그 좌파 색깔이 다 묻어버렸고. 설령 좌파 색깔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개혁신당 지금 3%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 가서 무슨 부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득을 볼 거라도 있고 이렇게 해야 이제 국회 현역 의원들이 자기가 이제 나는 배신당했다 이러면서 가서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거기 간다고 아무런 덕도 안 되는데 갈려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저기 빚 있잖아요, 빚. 그러니까 606천만 원. 빚 있는 그 조그만 정당에. 그러니까 좀 이준석이 상당히 당황을 할 것 같은데 반대로 이낙연은 이삭 줍기 완전히 풍년 맞을 수도 있겠어요. 이삭을 줍다가 풍년이 됐어요. 이낙연은 지금 이삭 줍다가 풍년보다도 지금 뭐라 그랬으면 논을 논대기로 지금 잘하면 챙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그렇죠. 지금 오늘 당장 이제 어제 밤에 누굽니까 임종석 실장하고 통화를 했다 하거든요. 아, 예, 이낙연이 통화를 했다. 아, 그래요? 임종석 실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굳이 뭐 그렇다고 뭐 어젯밤에 전화해서 그럼 내일 봅시다, 내일 가자 뭐 이런 얘기는 뭐 안 했을 그렇죠.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낙연 대표 뭐
좀 이런저런 위로도 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제 저 임종석 실장은 그래 뭐 나도 지금 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진행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 이낙연 대표가 그 사실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공개를 했다는 거는 공개적으로 이제 민주당 내 친문 세력들한테 구애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공개했다는 그 자체가. 예, 그렇죠. 그리고 홍영표 의원, 홍영표 의원하고도 지금 계속 통화를 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해오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홍영표 의원 최종적으로 컷이 됐으니까 아마 이제 또 몇몇이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풍년을 이삭죽다가 정말 논대기로 그냥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탈락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컷오프 되는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그 무슨 연대지? 뭐 민주연대라고. 민주연대가 아니고 처음에는 이름을 어쨌든 지금 보도가 된 거는 민주연대 이렇게 했는데 이낙연이 심지어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민주연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내 당 이름을 민주연대로 바꿀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우리 저 19대 때입니까? 무소속 연대, 친박 연대 하듯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모임을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탈당하려고 마음먹은 의원들도 덥석 이제 새로운 미래에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렇처럼 연대를 만들어서 선거를 하자 이런 얘기들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나 봐요. 주고받았는데 그렇게 느슨한 결사체로는 등번호가 기호가 단일 기호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일 기호를 받으려면 어쨌든 간에 이게 정당 형식이 돼야 되는 맞아요. 건데 지금 정당을 만들어서 또 뭐 몇 개 시도당 창당하고 하려면 시간이 지금 41일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벅차거든요. 당원 만들기 어렵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럼 일단 우리 동네 와라.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오면 여기 이제 텐트 쳐놨으니까. 그러니까 텐트 쳐놔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저 당명도 저 민주연대로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당 대표도 내가 내놓을 수 있다. 그까지 이야기. 그까지 지금 얘기를 해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친문들이 단체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구심점을 지금 일단은 임종석, 홍영표 두 사람으로 보고 있을 텐데 그 두 사람이 과연 그렇게 큰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 한 명이 더 숟가락을 올려줘야 되는데. 임종석. 아니 문이 올려. 그렇죠. 메시지를 내줘야 문이 좀 메시지를 좀 내줘야 되는데 과연 문이 그건 메시지를 내줄 것이냐? 이런 부분 가지고 아마 좀 고민을 의원들이 탈당하는 의원들이 좀 얘기를 좀 주고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문재인의 지금 심리 상태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볼까요? 심리 상태. 네, 저도 요즘 공부를 많이 분석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제 평산마을에서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이 왔어요. 신년 인사한다고 와가지고 뭐 흉터 보여주고. 아이고 아프겠네 이러면서. 아마 와 있을 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네 하고 그래서 이제 막걸리도 먹었어요. 사진 보니까는 막걸리 먹으면서 낮에 막걸리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우리 이제 명문 정당이야. 그 이재명, 문재인. 그것도 문재인이 먼저 이야기했거든요. 문명 정당이라고 안 해서 다행이에요. 명문이다 했지. 문명이라고 안 해서 다행인데 문명을 어디다 갖다 붙이나. 그런데 문재인이 자기 이름 앞에 하려면 문명 정당이라고 해야 되지. 그런데 이재명한테 잘 보이느라고 명문 정당이라고 했거든요. 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건 다 그 뜻이 있습니다. 명문 정당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알려지는 거는 그때는 이제 의원들을 쭉 데려갔는데 둘이서 거의 단독으로 만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30분 동안. 30분. 거기서 문재인이 부탁을 그러니까는 공천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공천 청탁을 하면서 3명을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좀 공천 좀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알려진 거는 임종석, 노영민이에요. 비서실장 출신들. 그럼 한 명은 누군지 아직 모르겠는데 근데 임종석은 좀 컷오프 시켜버리고 노영민은 청주 상당에서 경선에 붙여놨거든요. 아마 질걸요. 그렇죠. 그 질적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도 내가 전직 대통령인데 내가 부탁한 건데 그냥 발로 차버린 거잖아요. 개무시 당한 거죠. 개무시 당했죠. 개무시 이거 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물러날까? 저는 그냥 안 물러난다고 보거든요. 뭔가 메시지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메시지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네. 안 나올까요? 메시지를 제가 볼 때는 내놓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메시지를 내놓는다 치면 뭐 물론 이제 지금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뭐 좀 네 새끼야 이런 얘기하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메시지는 이미 늦었잖아요. 소용이 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에는 지금 공천 파동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다음 이제 세력 규합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런 정도의 메시지라면 지금 측근들과 충분히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얘기는 안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임종석을 비롯해서 이쪽에 친명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뭐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또 뭔가 메시지를 내거나 뭐 살아서 돌아오라 한다든지 나도 쏘고 국민도 쏘았다 한다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인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어제도 뭐 저 친명들 같이 유세를 했다 그러죠. 인종석 실장이 그렇죠. 움직일 때 되면 움직이기 전에 어차피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가면 이제 좀 드러날 감각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심리 분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문재인이 조금 주춤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재명하고 막 각을 세우기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8명의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에게 공천을 줬어요. 이재명이. 그 윤건영, 고민정, 진성준, 김영배. 김영배도 있지.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고민정에게 공천을 줬거든요. 문재인의 숨결을 느낀다는 그 고민정에게 공천을 주고 이런 상황이라서 나머지 또 뭐 이재명이 나머지 또 몇 사람 더 줄지도 몰라요. 무마를 하려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움직이기도 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래 어쨌든 그 상황 움직이기는 쉽지 않더라도 이게 고민정이 또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임종석이 만약에 어떤 그 자기가 무소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 문재인도 모른 채 할 수는 없다. 일단 저는 뭐 그렇게 보는데 자 화제를 돌려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저는 이 정청래 이 말이 참 뭐라고 했냐면은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됐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아. 신인 축구 선수들이 노장 선수들의 자리에 교체되는 것이 축구계의 흐름이라면 정치계도 신인 정치인들이 노쇠한 정치인을 밀어내고 교체된다. 그러니까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밀어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지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시대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고 상징이다. 이재명 깃발로 총단결하여 시대적 소명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에서 승리합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세상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의 시대다. 모두 물러가라. 이 얘기죠. 그렇죠. 또 말하는 것이 뭐 정치계도 신인 정치인들이 노쇠한 정치인들을 밀어내고 교체된다 그랬는데 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 그렇죠. 노쇠한 정치인은 모두가 비명이야 되고 신인 정치인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또 친명이죠. 예. 그리고 이 DJ 노무현, 문재인 비교를 했는데 문재인은 자기하고 비슷해요. 사실 이재명하고 친문 패권 해가지고 비주류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웠죠. 그 이재명과도 싸우고 또 이현주 그것과 싸우고다 나왔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고 했는데 DJ 노무현은 이렇게 안 했어요. 비주류 인정을 했습니다. DJ 때 그때 잘 아시겠지만 그 이기택 총재와 공동 대표 같은 것도 하고 지분을 나눠줬어요. 지분을 나눠줬었죠. 네, 나눠줬습니다. 인정을 DJ도 특히 저 비주류의 지분을 확실하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30% 인정을 해줬고요. 그 어제 정청래 최고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서 DJ 노무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이재명도 지금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다 이렇게 지금 집어넣는데 이재명 대표를 지금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 조선일보에 그런 것도 나왔죠.
그런 분석 기사도 나왔죠. 이 컴플렉스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정통 민주운동 세력에 대한 변방 콤플렉스가 있다. 그래서 임종석이나 이런 데 대해서 사실 그런 뭐 분석도 나왔죠. 이재명은 운동권 세력으로 봐서도 비주류고 또 정통 민주당 세력으로 봤을 때도 완전 비주류죠. 그렇죠. 본인이 86하고 같은 연배인데 지금 86들이 임종석이 정말 화려하게 정치 시작했잖아요. 그때 임종석도 그렇고 김민석도 그렇고. 근데 그때 본인은 그런 그 주축 세력에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콤플렉스를 느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콤플렉스를 느낀 그 세력들을 쳐내는 단계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거든요. 충분히 뭐 설득력 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청래 왜 우리 그 스타 플레이어들 차범근, 한송은, 박재승, 손흥민하고 비교를 하느냐? 그러면은 팬들이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은 그 이재명의 시대다 정치에서 네. 그러면은 축구는 손흥민의 시대이듯이 정치는 이재명의 시대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손흥민하고 이재명. 손흥민은 지금 나의 시대다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아니까. 다 알죠. 다 인정을 해주죠. 네. 근데 이재명의 시대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사실상 이재명을 대신해서 정청래가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제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재명은 손흥민이다. 예. 이재명 대표를 손흥민 선수에 비교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첨의 신구 대결이다. 지금 떠오르는 분들의 이상한 아첨의 장을 보고 정청래 최고가 나도 밀리면 안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 예. 이렇게 비꼬았는데 그렇죠. 사실 저도 어제 정청래 최고가 하는 얘기를 듣고 뭐 예. 사실 뭐 떠오르는 태양이나 뭐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러는데요. 이게 도대체 북한은 김정은 찬양하듯이 그런 뉘앙스를 느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천도 끝났는데 좀 살살해도 될 건데. 본인은 공천 받았으니까. 예. 그 정청래도 그 이재명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변방 콤플렉스가 좀 있을 텐데, 저는 희한한 게 저번에 이 정청래 지역구 마포을에 김경렬을 공천했을 때는 정청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케이 환영한다. 차라리 뭐 한동훈이 오지. 막 이런 식으로 막 비아냥 거리고 막 자신감 있어 있거든요. 예. 함은경을 이제 또 김경렬이 드롭해버리고 함은경이 공천을 딱 하니까는 갑자기 말이 없어요. 함은경이 지금 말이 없어. 입을 닫아버렸어요. 입을 닫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변방 콤플렉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운동권 서열에서는 사실은 정청래와 함은경 뭐 비교 네. 자체가 안 되는 계급이죠. 그렇죠. 함은경은 뭐 함은경 삼민투 위원장하고 위원장까지 했는데 예. 정청래는 뭐 전혀 그런 예. 계열이 아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민경우 회장도 보면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그냥 쩌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부는 전혀 아니고 주변부에 맴돌던 그 정도 운동. 아니, 그때 과대표 자격으로 탐색을 그러니까 했지. 운동권 서열에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조금 함은경 회장한테 조금 그런 저하는 감정이 있는 것은 네. 아닌가 이런 느낌도 저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정청래 최고 페이스북을 막 뒤져봤습니다. 네.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러면서 말이 없죠. 예, 분명히 말이 있어야 네. 되는데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위축이 돼 있고 주눅이 들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거를 함은경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은 그게 이슈가 돼버려요. 진짜 운동권대. 그런데 진짜 대 가짜. 참칭 운동권. 가짜가 되는 거죠. 예. 정청래는 그 미국 뭐 문화원인 대사가 안전지 뭐 서로 뭐 대사관저. 네, 뭐 대사관전지 대사가 안저죠. 그리고 대사관이 아니고 대사관저다 또 이런 식으로 뭐 오락가락 하던데. 조선일보에서 뭐 보도 예. 때문에 근데 시끄럽기도 하고 그때 있습니다. 이 방화 사건이 아니고 방화 미수 사건이거든요. 사제 폭탄을 3개 만들어서 던졌는데 불이 하나도 안 붙었다는. 그러니까 불이 붙었으면 제대로 붙었으면 형이 2년을 더 나왔겠죠. 그렇죠. 예, 그건 방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재명도 그렇고 정청래도 그렇고 지금 좌파 진영을 넘버 1, 2지만은 그들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과 정청래는 민주당 그러니까는 그 좌파 정당 제일 좌파 정당의 이 성격을 바꾸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자기들 쪽으로 가져가서 주류 교체를 시도하는 그 상황으로 지금 이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쳐내잖아요. 그 민주당 지도부에 속해 있는 의원들을 지도부 최고위원들 몇 면을 봐도 예. 운동권으로 치면 주류에 있던 사람은 지금 사실 별로 그렇죠. 안 보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그 조선일보에 그런 표현까지 나왔던데 이 장교로 치면은 군대로 치면 네, 군대로 치면은 임종석은 육사를 졸업한 엘리트 장교고, 그러니까 운동권에서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은 사병으로 있다가 장교가 된, 사병 중에서도 과거 이제 장교로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단기 교육 받고. 이제 그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이 주로가 아닌데, 그러니까는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은 바지 사장이죠. 바지 사장이고, 이 DJ계 또 김건태계, 그 다음에 친노, 친문, 이쪽이 대주주입니다. 정세균, 이낙연까지 해서 소주주고 거기는. 그런데 이재명은 거의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바지 사장으로 들어갔어요. 경영사장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본인이 대주주들을 몰아내고 자기 이런 그 정당, 이런 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지금 됩니다. 주류 교체를 무리하게 시도하다 보니까 네. 세력은 모아야 되겠고 네. 세력을 지금 가장 쉽게 모을 수 있는 세력들이 지금 저 경기도에 있을 때 경기 동부 세력이라든가 지금 저 통진당 세력 네. 그쪽 세력과도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손을 잡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한총련 세력으로 오히려 86 세대를 지금 제쳐내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좌파 진영의 주류라는 게 민주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정치에서 자기들이 이 정당 안에서 입법부 안에서 민주당 안에 주류 뭐 비주류가 있는 것이지, 좌파의 주류라고 하면은 좌파 언론, 시민사회단체 이런 것도 또 다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만약에 좌파의 주류를 바꾸려면은 이재명이 그것도 다 바꿔야 돼요. 시민사회단체 거기가 뭐 만만한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민사회단체를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 비례대표 위성정당에다가 진보당이나 이렇게 계담 선동하는, 강우병 선동하는 이런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그걸 또 자기 동지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 좌파 언론이 있어요. 좌파 언론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이 신문 중에서 보면은 한겨레, 경향은 아주 저는 거친 좌파라고 봅니다.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은 정말 이게 아주 맹목적으로 좌파 편향인데, 자, 경향신문이 변하고 있다? 가 아니고 경향신문도 열받았어요. 이재명에게. 자, 그 이틀 연속 뭐 칼럼이 나왔다고 하던데. 좀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경향신문 칼럼 안에서 지금 오피니언 안에 이틀 연속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칼럼 기재됐는데 먼저 오늘 거부터 보면, 오늘 이제 김광호 논설위원이 민주당은 없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민주당 앞길이 이제 캄캄하다, 폭주도 이런 폭주가 없고,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대표 자체가 리스크더라. 그렇게까지 썼습니까? 그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광호 논설위원입니다. 논설위원 자체 칼럼이네. 예. 그리고 민주당 공천 내용을 지적하면 산무 일불 공천이다. 산무 일불이라는 게 무원칙, 무통합, 무목표, 불통. 안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공천 관련해서 정당 공천은 잘 되고 잘못되고도 할 수 있는데, 잘 되고 잘못된 거는 그 공천 그 시점에서 정당의 실력이 반영되는 부분이다. 실력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들로부터 평가의 대상, 평가를 받으면 된다. 그럼요.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 민주당 공천을 보면 너무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받을 자격 자체를 의심받는다. 민주당은 지금 선택받을 자격도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민심이 알던 민주당은 없다. 민주주의와 약한 자들의 수호자였던 민주당은 더 이상 없다. 가치를 권력과 바꿔친 비루한 탐욕만 보인다. 비루한 탐욕. 총선 이후 민주당의 자리가 있을까? 답은 없다이다. 민심을 배반하고 역사의 죄를 지은 정당에 내줄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적었거든요. 또 어제 칼럼을 보면 이재명 사퇴를 권함이래서 이대건 칼럼인데 우석대 교수로 돼 있는데, 제 기억에 이대건 아마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경향신문 정치부 오래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퇴를 권함. 이재명 사퇴를 권한 혹독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 자리에서, 이게 리드가 이랬습니다. 민주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당 지도자로서 부적격이다. 불체포 특기
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가 이런 변심을 지지하지 않은 동료 의원을 공천 과정에서 보복했다. 민주당은 지금 공천 때 복수하는 당으로 만들었다. 또 어제 이재명은 오늘의 이재명이 아니고 오늘의 이재명은 내일의 이재명이 아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다음 말과 행동으로 뒤집힐 때까지만 유효한 짧은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다. 일관성이 있다면 자기의 뿐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 뭐 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재선출되는 게 자기 목표고, 당이 승리해도 당권을 잃으면 패배지만 당이 패배해도 당권을 장악하면 승리다. 이런 식의 지금 평가를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유일한 이재명 대표가 이 모든 위기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는 시스템 공천이다. 그런데 시스템이 정상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시스템이 망가졌거나 당대표가 망가졌거나 아니면 둘 다 망가졌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이익과 당의 이익은 충돌한다. 둘을 분리해야 된다. 이재명은 문제 자체지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들으면 엄청 듣기 싫은 얘기인 건 분명한데 다들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맞는 얘기를 왜 이제 하느냐. 경향신문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서. 지금까지 지켜봐왔던 거죠. 지금까지, 아니요. 지켜본 게 아니고, 지금 응원했죠. 응원했죠. 네. 뭐, 사법 리스크, 그 숱한 이 10개의 범죄 혐의, 거기에 대해서도 전부 다 뭐, 정치검찰, 뭐, 검찰공화국,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뭐, 정치보복하는 거다. 여기에 전부 다 동조를 해왔잖아요. 심하게 동조한 게 아니고 이끌어 나갔죠. 그렇죠. 이끌어 나갔죠. 자기들이 논조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항상 뭐, 이번에도 검사들이 대거 뭐, 진출할 것이다. 국회에. 저쪽 신문에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뭐, 검사뿐이 아니고 뭐, 윤석열하고 또 나가면 한동훈하고 싸울 것이다. 뭐, 이것도 계속 자기들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은 아마 뭐, 통합공천을 해가지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좌파 전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주류도 아닌 것이 이제 주류 행세를 하려고 하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향신문의 이런 논조를 볼 때 아마 조만간에 좀 더 세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계속 민주당 지지율이 더 이상 당분간은 올라갈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면 위기의식이 더 고조될 거거든요. 고조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 당청인으로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마 이런 식의 논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그렇죠. 됩니다. 예. 그리고 저 아까 칼럼 제목에서 대표 사퇴를 권함이라는데, 자, 사퇴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 이 대표 사퇴라면 이거 뭐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시나리오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대표 사퇴하고 비례대표 정당으로 가든지, 비례대표 정당 가서 또 꼼수를 써서 거기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본인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은 비례대표 정당, 그 위성정당을 지지하는 걸 활동을 못 해요. 근데 한동훈은 할 수 있어요. 한동훈은 할 수 있죠. 예. 이제 선거법상에 출마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마 이재명은 개항을 떠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동규가 나타났어. 유동규가 나타났죠. 유동규.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개항 주민들은 무슨 뭐가 있어서 왜 대장동 가지고 개항에 와서 싸우느냐. 이렇게 되겠죠. 대장동은 경기도 성남인데 왜 인천에 와서 대장동 갖고 싸우고, 그리고 저는 이런 장면이 예상이 됩니다. 유동규가 출마를 하면은 다른 선거운동 하나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이재명 동선만 쫓아가는 거죠. 이미 유동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재명만 따라다니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동선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일정표 딱 보고 거기 가서 계속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면은 대장동 몸통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 본인이 정말 한계를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재판 받으면서 인천 개항에서 뛸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때도 인천에서 다 이렇게 현장 최고 회의 하다가 개항도 못 가보고 그냥 뭐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저는 아마 인천 개항을 출마를 접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래도 배지는 달아야 되니까. 배지 안 달면은 3차 첩보동의안 들어가면은
체포 동의안도 아니지. 이제 배지가 안 이제는 달면 그냥 데려갑니다. 예, 구속영장 그냥 영장 실질 심사 받잖아요. 어저께 며칠 전에 임종성 의원 구속영장 청구됐잖아요. 아 예. 그 배지 날아갔죠. 그러니까 배지를 날아갔으니까 날아가자마자 바로 이 청구가 됐는데 만약 이재명 대표 그거 보고 씀짓했을 겁니다. 아 그렇네. 예, 얼마나 놀랐겠어요. 임종성이 7인의 멤버 아니에요? 7인회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의 7인의 멤버 임종성이 그때 다른 사건으로 대법원에 sak중 판결돼서 배지가 날아갔습니다. 날아가는데 또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임종성 의원이 지금 배지를 달고 있었다면 지금 총선 선거 기간에 공천 기간에 그렇죠. 아무리 검찰이지만 네. 구속영장을 영장 치지도 못하죠. 치지 못하죠. 못하죠. 네. 영장 못 치죠. 이재명 대표 그거 보면서 아마 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을 겁니다. 임종성은 돈봉투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임종성 돈봉투에도 명단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섬뜩한 거죠. 자기 7인회라고 그러면 완전히 명목적인 이재명의 충성파입니다. 김남국도 거기 들어가 있고 정성호가 거기 좌장이고. 그런데 자기 바로 밑에 있던 그 임종성이 배지가 없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배지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배지를 달기 위해서 인천 계양에 갔다가는 배지를 못 달 수도 있고 그리고 유동규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현장 가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계양을 포기를 하고 비례대표로 가서 제가 이 시나리오를 계속 저 혼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맞을지도 모릅니다. 맞을지도 모르죠. 예, 가서 대표직을 내려놓고 탈당을 해서 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가서 한 2번 달아서 배지를 달고 그러면서 자기는 전국을 다니면서 뭐 잘 다니기도 어렵겠지만은 재판 받으러 가야 됩니다. 오라고도 안 할 겁니다. 아마. 예, 아니,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위성정당 정당 투표 독려를 하고 배지를 달아서 합당을 민주당과 해서 다시 들어가서 8월 달에 당권을 다시 잡는다. 일반의 경우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일반의 경우라면 상상할 수 없는데 이재명 대표니까 그럴 수 있다. 사실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표 행보 중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워낙 엉뚱발랄한 행보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제가 이제 그게 하나 제가 하는 시나리오고 시나리오 하나 더 있다니까요. 제가 과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불출마할 거라는 걸 마친 사람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취재하고 하는 건데. 자, 그 시나리오 하나, 이 비례 위성정당으로 간다는 시나리오 하나, 시나리오 또 하나는, 잠깐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김종인과 합당한다. 합당해서, 김종인은 비대위원장 시킨다. 왜? 반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전이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공천 완전히 망쳤기 때문에 총선에서 진다. 그리고 그 상황까지 가고 있으니까 반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빠진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자, 그러면 그 김종인이나 정청래가 이재명 대신 당 선거를 이끌면은 뭐 비대위원장을 하든지 뭐 비대위원장 겸임 선대위원장을 하든지 선거에 질 게 뻔하잖아요. 지고 나면 책임은 자기가 안 진다. 왜? 선거를 이끈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선거를 이끌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8월 달에 당대표 도전도 할 수 있어. 지금 당대표로 있으면서 선거에 깨지면은 8월 달 당권 잡는 건 물 건너가죠. 당권 잡으려고 지금 그 목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 선거를 자기가 지휘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정청래가 지휘한다. 그러면 정청래한테 그걸 씌우고 본인은 선거 패배 책임이 없으니까는 다시 8월에 전당대회에 도전한다. 자, 제가 두 가지 예상을 했는데 하나라도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국신당 이야기만 또 하나 좀 해보죠. 조국신당 또 이준석 이야기 또 해야 되는데 개혁신당 총선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떨까요? 조국 신당은 아마 비례정당 부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례 투표에서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걸 그러니까 보면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추세를 봐서는 두 자릿수를 훌쩍 넘어가고 있거든요. 넘어가고 있는 만큼 비례정당에서는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정당에서는 조국 정당을 찍고
그때 열린 민주당처럼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지역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찍지만 비례대표 쪽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다 보기 좋겠습니까? 그렇죠. 싫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기다가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 비례대표 후보들은 거기 극좌파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많죠. 제2의 이석기 같은 예.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안 하고 조국 신당을 찍을 그렇죠. 가능성. 지역과 비례를 분리해서 찍을 가능성.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조국 그거는 진짜 빠찌 달 수도 있네요. 조국이 빠찌 달 수 있죠. 조국이 빠찌 달 물론 뭐 빠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달고 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국은 사실은 지금 마음만 먹는다면 빠찌는 충분히 달 수 있는 뭐 3번, 2번, 4번 정도 해도 뭐 1번 해도 된다며요. 1번은 근데 이제 여성 주는 거는 관례다며. 관례다며. 관례상이지만 뭐 그래도 그것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고 어쨌든 간에 조국은 뭐 2번 내지 4번 해도 충분히 4번까지는 뭐 충분히 지금 달 수 있지 않냐. 이 상황이 이제 지금 김경국 그 기자께서 이렇게 달 수 있다고 하는 게 실제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4년 전에 민주당의 위성정당 1중대는 더불어시민당이었죠. 네. 2중대가 열린민주당이었는데 열린민주당이 그때 손혜원하고 정봉주가 창당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5.4%인가 5.몇%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3명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거 통해서 들어온 게 최강욱, 김의겸 나중에 이제 이어받았죠. 예, 김의겸은 이어받았죠. 예, 어쨌든 3명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여성, 남성, 여성이었죠. 근데 여성이 자기들끼리 이제 짜고 사퇴를 해서 그 다음 4번 순서인 김의겸이 들어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도 한 5% 남짓 받으면은 한 3석을 가져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은 더 되지 않을까요? 그때는 수렴령으로 했는데 지금 그렇죠. 지금 47명으로 하기 캡을 때문에 세웠으니까. 47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앞으로 조정할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아마 뭐 좀 더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더불어 그 지금 민주당이 만드는 데는 극좌파들이 들어오고 여기서 그 조국 신당에서는 또 그 조국이 들어가는 그리고 또 뭐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신장식. 예, 신장식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이 뭐 누구 찍으라 이렇게 하면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은 유일한 방법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정당 투표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이 좀 수고를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좀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민주당이 내세우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정체가 뭔지 한 10명 정도의 제2의 이석기가 들어갈 수 있는 정체가 뭔지 그리고 또 조국이 신당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나중에 또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당이 될지 얼마나 22대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지 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는 그런 수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경국 전 국제신문서울본부장을 모시고 오늘 송국건의 현장 정치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모시는데 다음 주에는 시간이 바뀝니다. 시간 바뀌는 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자 김경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약간 오버한 부분이 있는데 좀 X 예, 그건 이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평소에 저희들 같이 술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조심을 제가 아직 앞으로. 방송 초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실 겁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저는 송국건의 현장 정치가 매주 목요일 오늘 같은 목요일 오후 2시에 지금 찾아뵈었었죠. 그런데 공지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간이 좀 변경이 됩니다. 아무래도 오후 2시에 이렇게 보시기에 좀 이 시간도 좀 낮 시간이니까 또 평일 낮 시간이니까 안 맞으시고 하실 것 같아서 아시아 투데이 TV가 전체가 다음 주 3월 4일 월요일부터 생방송 시간이 지금까지는 오후 2시였는데 저녁 8시로 변경이 됩니다. 뭐 다른 뭐 월요일 젊은 시각이나 지석교 센터장이나 이종근 실장이나 아니면 고성국 주필께서 하시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8시로 변경이 되고 송국건의 현장 정치도 다음 주부터는 저녁 8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도 저녁 늦은 시간에 그날 또 하루의 일을 다 정리를 잘 또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재명은요, 당대표 국회의원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스템 공천 실패합니다. 공천을 받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을 사랑합니다. 그 변호사비가 다 어디서 나올까? 이번에 배지 많이 답니다. 뭔가 좀 정신과적인 진단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